안녕. 오늘은 미래의 일자리처럼 여겨지는 공유경제, 기획경제, 그리고 어플경제 이런 부분이 너네들의 일자리를 다 없애버리는 사기다라는 걸 이야기할 거야. 기술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줄 거라는데 너네들은 다 그게 편리하지? 택시가 안 잡힐 때는 카카오 택시, 아침에는 출근할 때는 카카오 카풀, 그리고 집에서 뭐 시켜 먹을 때는 배달의 민족. 근데 그런 약간의 편리함이 결국은 너네들에게 경제적으로도 마이너스고, 결국은 그런 산업들이 사회 전반적으로 자리 잡게 될 때 너네들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이제는 사소한 소비의 영역이나 사소한 아르바이트의 영역까지도 그들에게 다 침해를 당해서 결국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너네들이 노예가 되는 노예 경제 시대가 열린다. 그 이야기를 오늘 하고 싶은 거야. 흔히 공유 경제라고 하면 이미 생산된 생산물을 여러 사람이 협력해서 나누어 쓰는 거. 뭐 요즘 전동 킥보드 아무데나 놓고 너네들이 타고 다니거나, 이제 무인 자동차가 열리면 집 앞에까지 차가 오게 되는 일도 벌어질 수 있겠지.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일단은 무인 자동차가 되면 뭐가 생길까? 차량 운전 기사라는 자리가 다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너네들이 배달의 민족의 이제 한국의 모든 배달 앱을 장악하니까 어떻게 돼서? 배달비가 올랐어. 옛날에 중국집에 짜장면 시켜 먹을 때 너네들이 배달비 따로 안 냈고 동네 통닭집에 배달시킬 때 주인이 고맙다고 공짜로 배달해 주지, 가게에서 안 먹고 집에 시켜줬다고. 그리고 서비스까지 줬어. 이제는 3,000원씩 2,000원씩 배달 비용을 따로 지불하는 그런 일이 생겼어. 결국 너네들이 사먹는 비용 자체가 올랐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편하다라고 해가지고 이용하는 부분들이 잠시의 편함 속에서 그들은 플랫폼을 장악한다든지 시스템을 장악을 해서 과거에 수많은 고용이 자연스럽게 바닥에서 이루어지던 부분들을 그들은 큰돈 들이지 않고 어플 경제, 플랫폼 경제라고 하는 그 플랫폼을 장악을 해서 모든 사람들을 그 속에 예속시키는 거야. 우리가 다음을 하다가 카카오에 예속되고, 그래서 지금 카카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은행도 카카오뱅크를 쓰지. 자, 네이버를 하다가 네이버 페이를 하게 되고, 네이버에 있는 전자상거래를 하게 되고, 복덕방도 네이버에서 구하고, 그러니까 전부 예속되는 거야. 이거 예속경제, 노예경제라고 부를 수 있는데, 자, 이런 부분으로 모든 것이 예속이 되면 과거에 소자영업자가 여러 사람이 하던 일자리들이 이제는 그것이 합법화를 통해서 그 플랫폼을 소유한 한 사람에게 가게 되고, 그 사람은 허접한 노동, 기경제라고 흔히 불러. 그래서 지금 택배하는 사람들, 우버 택시하는 사람들, 배달의 민족 하는 사람들이 다 기경제 노동자라고 볼 수 있지.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굉장히 내가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쉴 때 쉴 수 있다라고 하지만은, 한편으로 보면 대부분 다 극단적인 경쟁으로 몰아넣어. 그래서 기경제는 그야말로 노동자에 대해서 수시로 평가를 해. 한번 이용하고 나면 우버 택시 평가해달라, 택배 평가해달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걸 하는 노동자들을 끝까지 극한까지 쥐어짜. 또 그 노동자는 그야말로 기계처럼 하루에 수도 없이 일을 해야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공유경제나 기경제를 하는 플랫폼에 지급을 하고 자기는 남은 부분을 이렇게 취득하는데, 세계 어디에도 공유경제니 기경제를 하는 노동자들이 그들의 수입이 지속적으로 보장이 되거나 그들의 위험한 노동을 하는 대가에 대한 위험성 보장, 안전 보장이 되지 않아. 그래서 지금 택배 기사로 나섰다가 배달 기사로 나섰다가 첫날에 죽어간 사람이 몇십 명이고 1년에 수백 명이 죽거나 다치거나 무너져가. 그리고 그런 형태의 시간에 내쫓겨서 엄청난 물량을 소화해내야 존재하는, 지속할 수 있는 그런 노동은 대부분이 2, 3년이지 지속될 수 있는, 계속할 수 있는 노동이 아니야. 결국 끊임없이 소모되는 그런 노동자들의 착취를 통해서 소모하고 버리고 소모하고 버리는 식으로 가게 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노조가 너무 세도 문제지만은 기본적으로 나의 노동 활동에 대한 노조가 이런 공유 경제나 기경제에서 없는 거야. 그렇지 않나? 어떻게 그런 공유 경제 노동자들이나 기경제 노동자들이 누구를 상대로 조합을 만들어서 싸워야 될지 그 개념조차도 노동법에 희미하게 설정되어 있어.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배달의 민족에 예속되고, 그 다음에 택배 기사로 예속되고, 쿠팡 같은 데 가서 또 배달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결국 그렇게 살아가는 많은 노동자들의 미래는 그야말로 오래 지속될 수 없는, 언젠가는 이렇게 소모되고 마는 소모품으로 이용당할 뿐이야.
자, 흔히 하는 상투적인 거짓말. 4차 산업의 흐름을 막을 수 없다. 그걸 막는 것이 마치 제약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시대에 뒤떨어져서 과거 영국에 산업혁명에 저항을 하던 방직 노동자들이 기계가 너무 발달되니까 기계를 엎어버리고 해서 그래서 러다이트 운동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 그것처럼 이야기를 해. 나같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건 거짓말이야. 1차 산업혁명 때도 많은 사람이 산업혁명 직후에는 불행해져서 정말 먹을 게 없어지고 일자리를 놓쳐서 자 2차 산업혁명 때도 그랬는데 3차 산업혁명 컴퓨터가 등장하고부터는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져버리면서 그것이 그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생산성을 높인다고 했지만은 여기서 내가 하나 너네들한테 물어볼 게 있어. 일자리가 사라지고 생산성이 높아지면 누가 돈을 버느냐? 그거는 그 기술을 가진 사람이나 그 기술에 돈을 댄 사람이나 주주들이 돈을 버는 거야. 너네들은 일자리가 이렇게 사라지는 그 피해만을 겪을 뿐이야. 자, 사람들이 더불어서 모여 살아가는데 많은 사람들은 일을 해서 임금을 받아야 돼. 그런데 기술의 발달이 되어서 그런 일자리들이 다 사라지고 이제 필요한 일자리는 고도의 기술을 가진 기술자나 아니면 허접해져서 기계로 시키기에 로봇으로 시키기에도 아까운 잘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 예를 들어서 뭐 정원에 가서 이 조경을 한다든지 아니면 회사에서 이 책상 밑에마다 청소하는데 이게 기계가 하려면 여러 가지로 쉽지 않은 부분이 있을 거야. 그런 거라든지 그래서 기계 비용보다 사람이 더 싸게 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허접한 일자리지만 그때 업무의 성격이 조금 다른 일자리 이런 것들만 너네들한테 남을 거야. 그래서 결국 하급 서비스직 노동 일자리나 아니면 아주 고급 일자리만 남고 중간의 일자리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세상이 될 거야. 그런데 그런 세상에서 4차 산업혁명의 발전이 너네들한테 무슨 도움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기술의 발전도 특정한 분야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인간의 의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전되는 부분은 모두가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은 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일자리를 없애버리는 시대에서는 이제는 기본소득으로 가야 된다. 자, 기본소득은 누가 내야 되나? 일자리가 사라지는데 세금을 누가 내겠어? 그거는 그야말로 4차 산업혁명 기술로 떼돈을 버는 미국 같으면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아마존이나 애플 이런 데서 돈을 내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들은 해외로 가가지고 다 세금을 적게 내는 쪽으로 가고 있고 직원들도 몇 명 채용을 안 해서 그 직원들이 낼 세금도 별로 없어. 그러니까 결국 산업 이런 발전 4차 산업혁명의 성장은 임금에 돌아가는 몫을 아주 줄이고 그것이 다 자본가들이나 기술가들에게 돌아가.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얼마 전에 서울대에서 교수들이 30-40년 이후의 미래에 대해서 평가한 내용이 있어서 미래에 1% 미만의 소수의 기술을 가진 사람, 자본을 가진 사람, 그리고 연예인, 또 스포츠 스타 이런 사람만 살아남고 99%의 인류가 불행해질 거다라는 것이 서울대에서 만드는 미래 이 학 전문가들의 공통된 결론이었어. 그래서 이제는 기술의 발달이 인류를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라 소수를 뺀 다수의 인류가 불행해지고 가난해지고 노예처럼 살아가는 세상이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기술 발달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적당하게 제동을 걸어서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기술 발달을 시키는 사람이 거기에 상응하는 만큼 세금을 듬뿍 내어서 취직하지 않고 취직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먹여 살릴 만큼의 기본소득을 주지 못한다면 이것은 이쯤에서 스톱이 되어줘야 되고 제동이 걸려야 된다. 무한정으로 이런 부분을 맹목적으로 따라가다가는 전부 불행한 미래가 있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이런 부분이 유토피아라고 선전하는 사람들은 기술 발전의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고 그들이 우리 사회의 상층, 미국에서도 상층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의 발달을 항상 아름다운 미래로 연결되고 저지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하는 거야. 그 사고부터 깨야 돼. 너네들은 배달의 민족이 뭐 용감한 행제들인가 하는 사람들이 그걸 뭐 한국에서 자기들이 몇 명이서 시작해가지고 만들어냈다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아니야. 철저히 미국의 이 투자회사가 결부돼가지고 돈을 대고 그걸 끌어들여서 그 친구들이 이걸 했을 뿐이야. 그래서 조 단위의 돈이 이미 투자가 되었고 그래서 얼마 전에 그걸 팔아가지고 4조 8천억인가에 팔았잖아. 그래서 그 주인이 가져간 돈은 한 6천억도 안 될 거야. 그만큼 투자자들한테 나머지 돈들이 돌아간 거야. 그렇기 때문에 뭐 단순한 어퍼를 영국 끝에 만들어내어서 그걸 가지고 세계적으로 간다? 그거는 4차 산업혁명 이전에 3차 산업, 컴퓨터 산업의 초창기에 그런 모델들이 가능했지. 이제는 이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게이트 키핑, 즉 길목 역할을 하는 사람, 그리고 기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점점 집중되면서 미국엔 봐도 아마존이나 애플이나 구글이 수많은 이 개인 창업 회사들을 다 빨아들이고 있어. 조금 될 만하면 다 사들이고 있어. 인스타그램도 넘어갔잖아, 구글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개인이 그걸 갖다가 해서 창업해서 거기에 올라타서 비싸게 팔아먹는다, 이거는 불가능하고, 기술이 축적되고 자본이 축적되고 인력이 축적된 사람들이 다 독식하는 구조로 가게 될 거야. 그런 측면에서 생각한다면 한국의 삼성, LG 같은 제일 앞에 서 있는 대기업도 여기에서 성공하기가 쉽지 않다고 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인이 기술을 가지고 올라탄다, 그런 시대는 끝났다라는 걸 알아야 돼. 기술의 격차가 점점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의 특성이야. 자, 배달앱 이용하고 카카오로 택시 부르고 할 때마다 너네들은 너네들의 미래도 생각해 보기 바래. 알간? 안녕. 자, 오늘은 국회의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다 왜 국회의원이 되고 싶어서 저렇게 난리를 칠까? 한국에서 제일 좋은 직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 물론 국회의원이 되는 사람 상당수는 변호사, 교수, 기업인, 의사, 고위공무원, 적어도 한국에서 사는데 지장이 없는 괜찮은 사람들이지. 근데 그런 사람들이 왜 국회의원이 되고 싶어 할까? 국회의원이 되게 되면 남들이 외관상의 존경을 하고 국회의원의 권위에 대해서 따라다니면서 아부를 하고 로비를 하고 밥 먹자 하고 하는 거야. 각종 행사장에도 국회의원 배지 달고 가면 제일 가운데 앉혀주고, 그 맛이 너무나 짜릿해서 국회의원 하다가 안 하는 사람, 떨어진 사람들은 그 허탈감에 오래 못 살고 빨리 죽는다는 이야기도 있어. 국회의원이 그러면 어떤 대우나 위치를 가지고 있는가 이야기를 좀 해보면, 일단 국회의원이 기본급과 각종 수단을 해서 1년에 한 1억 4천만 원의 현금을 받아. 근데 국회의원 중에 상임위원회에 간사를 하거나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을 하거나 특위위원장을 하거나 이런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좀 끝발이 있는 자리, 또 국회의 원내대표, 원내부대표, 또 국회의장, 부의장, 이런 자리들이 국회에서 아마 한 40개 정도 될 거야. 근데 그런 자리에 가게 되면 추가로 돈이 4,500씩 특수활동비 같은 게 붙어. 또 추가로 자기가 쓸 수 있는 돈이 늘어나는데 공적으로 써야 되지만 전부 다 갖고 가서 자기가 개인적으로 다들 많이 써왔지. 그러니까 국회의 국회직이라고 하는 상임위원장이나 국회의 각종 국회 직책, 원내대표 선거를 그렇게 되고 싶어서 다들 안다라는 거야. 그뿐이냐? 국회의원은 8명의 보좌관을 쓸 수 있어. 거기에다가 인턴도 1명을 할 수 있지. 그래서 국회의원이 되면 8명의 보좌관, 비서관, 거기다가 1명의 인턴을 임명할 수 있어. 그 월급이 아마 한 5억 정도 될 거야.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자기가 임명하는 이 보좌관, 비서관을 지 마음대로 자를 수 있다 보니까 그 중에 다수는 보좌관, 비서관 월급을 일부를 되돌려 받거나 아니면 자기 가까운 사람들, 친인척 이런 사람들을 꼽기도 해서 문제가 될 때가 많지. 그것뿐만 아니라 이 지원 경비라 해서 사무실 운영 경비도 한 2,500만 원 이상, 또 정책 개발비라 해서 한 5천만 원 정도의 돈이 또 따로 나와. 여기서도 의원이 챙기려면 짭짤하게 챙길 수가 있지. 그것뿐만 아니라 출장비라고 해서 국회의원 1인당 한 2천만 원이 넘는 출장비가 있고, 기차를 타도 공짜, 선박을 타도 공짜, 비행기를 타도 할인을 받아. 그 다음에 공항이나 이런 데 가면 귀빈실이 있어. 그걸 또 이용할 수 있어. 그러니까 국회에 들어가면 제일 기분 나쁜 게 뭔지 알아? 일반 사람들은 옆에 개구멍으로 들어가야 돼. 근데 국회의원은 자기들만 들어가는 큰 계단 위에 문으로 들어가지.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신분이 문에 따라 다른 데는 아마 지금 국회밖에 없을 거야.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겉으로는 서민들, 평범한 국민들과 함께 간다면서 국회에서 딱 들어가면 적어들 집안에서는 적어들은 귀족이고 국민들은 종이 되는 거야. 자, 그뿐 아니지. 기름값, 그리고 차 운영비까지도 보조가 돼.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봐. 사무실 운영비, 출장 가는 비용, 정책 개발비, 기름값, 차량 유지 보수비까지도 받아. 그리고 KTX를 타도 공짜야. 한국에서 기름값이 제일 비싼 데가 어딘지 알아? 여의도의 국회 앞에 있는 주유소야. 거기에는 한국에서 다른 주유소보다 엄청 비싸. 리터당 아마 몇백 원은 비쌀 거야. 왜 그런지 알아? 국회의원들이 기름을 넣고 이제 올해 쓸 돈이 많이 남았잖아? 그러면 깡을 하는 거야. 깡을. 알겠어? 아이, 설마 국회의원들이 그런 깡을 할까요?
기사가 그러겠지. 아니야. 그런 거 떼먹다가는 기사는 잘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은 이런 좋은 혜택이 있어. 근데 이거는 빙산의 일가. 그야말로 기본이다라고 봐야 돼. 이거 외에 뭐가 또 짭짤한 줄 알아? 국회의원을 하게 되면 후원회를 할 수 있어. 선거가 없는 해에는 1억 5천, 선거가 있는 해는 3억까지 받을 수 있어. 근데 국회의원 아마 평균적으로 받은 후원비가 1억 2천원 될 거야. 쪼다가 아니면 대부분 그 근처까지는 다 받아. 그러면 자기가 먹고 다니는, 쓰고 먹고 이런 거는 다 어디서 사는 줄 알아? 후원회비에 있어 걸어가지고 신용카드 발급해서 그거는 후원회 비용은 그야말로 국회의원의 판공 업무 추진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떤 유명한 몽가리우스라는 사람은 세월호가 벌어진 날 고급 일식집에서 카드 쫙 꺼서 후원회 맛있게 먹었다가 나중에 그걸 공개하게 돼 있어. 어디 썼는지. 거기에서 뽀록이 났지. 자, 그럼 이게 다냐? 아니야. 자기가 좀 발이 넓다 생각하면 출판 기념을 해. 이거는 뭐 한 해 한 번 해도 되고 한 해 두 번 해도 돼. 지금 청와대 비서실장 하는 노영민은 딴 책도 아니고 시집을 냈는데 좀 남았어. 출판 기념회 하고 많이 찍었겠지, 남보다. 그러니까 의원 사무실에 갖다 놓고 카드 단말기를 끊어가지고, 그래서 국회 자기 방으로 뭐 산자위원장인 이런 배설을 하면 수도 없이 공기업 관련 회사 이런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대관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회사, 공기업이나 일반 큰 회사에는 그 사람 하루 종일 국회에 있으면서 이 방 저 방 찾아다니면서 로비하고 뭐 부탁하는 게 일이야. 자, 그런 사람 찾아오면 어떻게 하겠어? 보좌관이 단말기에서. 그래서 지방에서 카드기를 놔놓고 지 시집을. 그럼 그 사람이 한 건 사겠어? 카드로 사는데? 어차피 지 카드도 아니고 회사의 법인 카드일 거 아니야. 100건, 뭐 한 200. 이런 식으로 꺼서 파는 거지. 얼마 전에 문제가 되었던 유재수는 국회의원도 아닌데도 부산 부시장을 할 때, 공무원을 할 때 그런 식으로 책 팔았다고 그러죠. 심지어 그 사람은 팔았던 책도 다시 되돌려 받았다고 해. 또 팔기 위해. 그럼 100건만 있으면 계속 팔 수 있는 거야. 나도 아는 사람이 출판 기념회 한다고 좀 오라고 하면 차마 안면 때문에 안 갈 수 없어서 가. 그래서 그 출판 기념회에 가게 되면 기본으로 얼마 줘야 될 거라고 생각해. 5만 원 넣었다가 욕 처먹지. 기본으로 10만 원 넣어. 10만 원 제일 싼 거야. 그러면 봉투에 넣어서 10만 원을 주고 책을 한 개씩 주겠지. 나는 10만 원 냈으니까 책 뭐 7권 주세요. 13,000원이니까. 그게 되겠어? 10만 원 내고 책 한 권 받아오는 거야. 근데 보통 이해관계자들은 뇌물 줄 때 언제 뇌물을 주느냐? 출판 기념회 때 가가지고 한 500만 원씩 주고 책 한 권 들고 오면 그게 뇌물이야. 왜냐하면 출판 기념회 때 들어온 돈은 결산을 안 해. 어디에도 보고 안 하고. 그날 돈 세었던 직원들 말고는 얼마가 들어왔는지 아는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후원회는 선관위에 총 얼마 그다다. 그래서 후원회를 어디에 썼다라고 나중에 결산 신고하게 돼. 그래서 국회의원이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고 떨어진 사람이나 그만하려는 사람은 후원회에 돈이 쌓여 있으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 동료 의원들한테 다 후원금으로 막판에 줘버려. 자, 그래서 제일 좋은 게 아마 국회의원 세비보다도 더 많이 거쳐지는 게 이 출판 기념회. 이건 영수증도 없고 누가 따지는 사람도 없어. 그리고 쓰고 다니는 돈은 후원회에서 받은 걸로 쓰고 다니고, 그런 다음에 이제 자기 월급은 그야말로 저축을 하는 거지. 그런데 국회의원이 이것 때문에 되려 그러냐? 월급 1억 4천 때문에. 천만에. 국회의원은 그것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 전부 이게 있지. 밑으로 이렇게. 그래서 국회의원들한테 엊그제 허인혜라고 유명한 옛날에 정치인 출신 386 로비스트가 구속이 됐지. 그 사람은 도청 탐지 장치를 하는데 무려 5명이 넘는 국회의원한테 발언하도록 시키고 압력 넣도록 시켰다는 거야. 지 친구들이, 운동권 친구들이 국회의원 하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부탁을, 이 사람은 그 부탁을 해준 대가로 도청 탐지 장치 회사에서 뭐 억대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럼 그 사람은 국회의원들한테 돈도 안 주고 옛날 인연으로 그냥 이야기했을까? 그래서 국회의원은 예산을 편성할 권리가 있고 법을 만들 권리가 있고 국정감사를 할 권리가 있어. 내가 아는 좀 이미지가 괜찮은 어떤 국회의원은 옛날에 정보기관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와서 그러더라고. 걔는 국회에서 위원장을 하거나 할 때 제일 많이 오라고 부른대, 회사나. 그러면 국감 할 때 오라고 하면 자료 갖고 오라는 거 아니야. 그럼 좀 조지겠다는 말로 들릴 거 아니야? 그러면 그 회사는 어떻게 하겠어? 온갖 건을 찾아가지고 그 사람한테 좀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내서 붙여서 밥이나 좀 칸막이 된 좋은 일식집에서 먹자 하면서 싹 주고. 그렇지 않겠어? 안 줘지는 것도 이거고, 그 다음에 이 회사가 좋습니다, 예산을 좀 마련해 줘야 됩니다 하는 것도 이거고,
규제를 풀어야 됩니다 하는 것도 이거고, 너 회장 오라 했다가 질문 안 하는 것도 이거야.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월급이나 출판 기념회나 후원회는 용돈이고 진짜는 이거에 있지 않나. 요즘 투명해졌다? 천만의 말씀. 절대 그렇지 않아. 그래서 국회의원만 몇 년 했는데, 검사하다가 국회의원 될 때 재산이 2억 얼마 있는데 국회의원만 한 10몇 년 하니까 지금 재산 보면 한 40억 되는 거야. 아니 국회의원 해서 월급 다 모아도 그 돈 안 되지.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야. 그러다가 재수 없으면, 원래 국회의원은 교도소 담벼락을 긋고 있는 사람이다. 이쪽으로 떨어지면 바뀌고 이쪽으로 떨어지면 교도소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그런 아슬아슬한 일을 저지르면서 계속 살아가면서 짭짤하게 챙기니까 이게 마피아하고 비슷한 인생이라고 할까, 그렇게 볼 수 있지. 그런데도 어쨌든 깜빵 가기 전까지는 온갖 폼을 잡고 다니고, 동네 가서도 큰 소리 치고, 행사장 가서도 큰 소리 치고 이러니까 사람이 폼 잡기 좋아하고 실속도 있고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국회의원 하고 싶어서 그 야단을 치는 거야. 근데 국회의원 선거를 하는데 선거 비용도 2억 안팎으로, 1, 2당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 보전이 돼. 20% 넘으면. 요즘 15%라고 그래, 내려가서. 그래서 선거 때 쓴 돈도 또 다 받는 거야. 그러니 지 돈 안 들이고 국회의원도 또 하는 거지. 근데 선거 때 여기저기서 들어오는 돈이 솔직히 국회의원 공식 선거 비용보다는 한 몇 배 많지 않겠어? 그러니까 요즘 옛날처럼 뭐 돈 달라고 노골적으로 보채는 유권자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돈을 보더라도 돈이 되는 자리고, 또 남들이 대우를 해주니까 폼 잡기 엄청 좋고, 그 다음에 8명이나 되는 시다바리들이 있으니 운전해주고, 전화하면 들고 다니다가 전화기 딱 주지. 그 다음에 뭐 짜장면이 좀 오늘 생각나네 하면 짜장면 와서 딱 있지. 어디 표 끊어 하면 가서 표 끊어주지. 심지어 뭐 가방 들고 다니, 여자 의원들도 보면 젊은 20대 여자 의원들도 폰만 들고 다녀. 나는 제 백은 누가 들고 다녀? 비서가 들고 다니는 거야, 그 20대도. 그러니까 지 가방도 지가 안 들어도 되지.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그야말로 완전 기죽이지. 그러니까 그 폼 잡고 싶은 맛에 이제 국회의원이 되는데, 가끔 가다 보면 20대 때 뭐 비례대표로 재수 좋게 국회의원 한번 한 애들이 있어. 근데 걔들은 20대의 이익을 대변하기에는 너무 덩기없지. 그냥 쇼만 하다가 끝나는데 금방 끝나버리지. 원래 좋은 시절은 빨리 흐르지. 근데 그 다음에가 이제 사는 게 고달파져. 그런 애들은 대체로 국회의원에 다시 나가서 당선되기는 쉽지가 않아. 그러면 20대 뭐 중후반에 국회의원 한번 달았다가 국회의원 이제 그만두면 그 남은 인생 한 5, 60년의 인생을 옛날만 생각하면서 허접하게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국회의원 하다가 그만두면 전화를 걸래도 전화번호를 아는 게 하나도 없고, 맨날 누구 하면 비서가 눌러서 돌려서 저쪽이 받기 직전에 딱 죽이니까, 그 다음에 표를 끊으려도 차를 대중교통을 어떻게 타는지도 몰라.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 했던 사람들 중에 상당한 숫자는 국회의원에 떨어지면 공허해서 오래 못 산다는 이야기도 있어. 왜냐하면 정치할 때는 기가 살아있는데 정치를 그만두면 기가 빠져버렸어. 그렇게 가는 거지. 그래서 이 자리가 겉으로 보면 좋은 자리 같지만은 사람 망가지기 딱 좋은 게 국회의원 젊어서 하는 게, 그게 사람 망가뜨리려면 가장 좋은 거라는 이야기도 있지. 이 장수 아저씨는 젊어서 한번 나갔다가 떨어지길 정말 잘했어. 그러니까 지금 사람으로 살고 있잖아. 알간?